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이 1.4% 정도 되고요. 일본은 1.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역전이 된 거죠. 아, 이제 회복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불행히도 일본이 금리를 1%만 올려도 이자로 지불해야 될 게 100조 정도 된다. 왜냐하면 일본이 부채가 지금 한 1068조 엔 정도 되는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직 확정치가 발표된 건 아닌데 2023년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이 1.4% 정도 되고요. 일본은 1.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역전이 된 거죠.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역전된,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았을 때가 언제냐면 9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97년에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해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게 1998년인데 그때 이후에 25년 만에 다시 일본이 한국을 역전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본이 잘해서 그런 건지 우리가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두 개가 다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두 개가 다 있었던 거죠. 일단 우리가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우리는 수출 의존도, 무역 의존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특정 국가, 중국 의존도가 크고요. 또 특정 제품, 반도체 의존도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반도체 수출이 잘 안 되면 우리는 경기가 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작년이 딱 그렇게 됐던 거고요. 반대로 일본은 경기적인 어떤 요소와 구조적인 요소가 둘 다 일본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경기를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번호를 붙이거든요. 그 17순환의 확장기에 있어요, 일본이. 그런데 우리도 코로나에서 확장기에 있는데 왜 일본만 그러면 좋았냐라고 하면 우리는 한 1, 2년 정도 만에 코로나 때 이 침체됐던 게 다 회복이 됐는데 일본은 회복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4년 걸려서 이제 겨우 2019년 수준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으로 치면은 한 일본과 한국이 둘 다 선진국이지만 우리는 한 3, 40대 나이쯤 되는 선진국이고 일본은 한 6, 70대 나이 되는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감기에 딱 걸려서 회복할 때 우리는 하루 이틀 만에 탈탈 털고 일어나는데 일본은 좀 이제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고요. 또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일본에게 굉장히 좋은 요소들이 좀 있었는데 원래 일본이 국내 투자와 임금 상승이 그동안 잘 안 됐거든요. 일본의 기업들이 이제 해외 진출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 잘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그냥 재투자하거나 아니면 해외에 그냥 쌓아두죠. 그렇게 했는데 2023년에는 그런 양상이 좀 바뀌었어요. 국내 설비 투자가 100조 엔, 30년 만에 100조 엔 넘었거든요. 아마 올해도 100조 엔 넘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중 갈등 상황에서 일본이 약간 반사 이익을 본 그런 측면도 있죠. 반도체 부활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이제 서포트 하면서 이제 반도체 분야나 배터리나 이런 최첨단 분야에 이제 투자가 늘면서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기업들이 작년에 이제 춘투에서 임금 인상률이 3.58%였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임금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30년 만에 민간 기업의 설비 투자도 늘고 또 임금 인상도 되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구조적인 변화로서 맞물려 들어가면서 일본에게 굉장히 좋은 상황이 돼서 작년에 굉장히 성적이 좋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주가가 가장 높았던 때가 언제냐면 1989년 12월 29일 폐장일이에요. 폐장일 때 종가가 38,915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8,915엔이니까 지금 36,000엔이니까 아직까지 34년이 지난 지금도 최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 8% 정도 더 가면 돌파할 수 있는데 1989년 12월 29일 날 38,915엔을 기록했을 때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야 이제 새해가 밝으면 그러니까 1990년 1월 1일이 되면 주가 무조건 4만엔 간다. 4만엔은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4만 5천엔 갈까 안 갈까를 두고서 사람들이 내기를 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뭐 대부분은 간다가 많았고 조금 지켜봐야 한다. 4만엔은 넘겠지만 4만 5천엔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여하튼 4만엔이 넘을 거라는 거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 1월이 되자마자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뭐 조정에 들어갔나? 조정 이후에 좀 오르겠지, 반등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월 달이 되니까 더 떨어지는 거예요. 2월 달에 5천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3만 3천엔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패닉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이제 시장에 패닉이 오면서 주식을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더 곤두박질 치면서 9개월 지났을 때, 그러니까 9월 30일이 되면 2222엔까지 떨어집니다. 48%,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48% 수준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예요. 9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고요. 거기서부터 주가가 더 떨어져서 2002년 정도가 되면 8,579엔까지 떨어집니다. 4분의 1 토막이 된 거죠. 이 8,579엔은 언제 때 주가냐면 1982년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1982년부터 2002년까지 20년 동안 주식이 제자리 걸음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져서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이 2002년의 주가가 더 놀라운 것은 2012년까지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등락은 있었지만 결국 2012년에도 8,000엔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리하면 1982년의 주가가 2012년까지 유지된 거예요. 잃어버린 30년. 30년 동안 8,000엔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제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하냐면 우리 그 암살당한 아베 신조 총리, 아베 총리가 집권했을 때, 그러니까 제2차 아베 내각이 시작됐을 때가 2012년 말인데 그때부터 주가가 살짝 반등하기 시작해서 아베노믹스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9,000엔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0여 년 이상 지났는데 36,000엔이니까 4배가 오른 셈입니다. 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특히 언제 주가가 더 많이 올랐냐면 작년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작년에 1월부터 지금 이제 2월이니까 한 13, 4개월 동안 무려 30%나 올랐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른 이유는 뭐냐면 일본이 10년 이상 금융 완화, 양적 완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7년 정도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함께 이제 엔저, 또 2022년 3월부터는 슈퍼 엔저, 140엔에서 150엔에 이르는 슈퍼 엔저가 이어졌죠. 그래서 그 엔저를 등에 업고 기업들이 환차익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개선해서 기업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졌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소위 말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거든요. 또 기업 거버넌스 코드 도입하고 이게 뭐냐면 일본은 주주가 굉장히 힘이 약해요. 일본어로 모노 이와누 오토나시 카부누시라고 하는데 이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너무 착한 주주들. 주주의 권리가 굉장히 약한데 그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2014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고 사회이사 선임 비율이 한 절반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한 100%까지 다 올랐고요. 프라임에 상장된 기업들 기준으로. 그러면서 이제 기업의 이 가치가 제고되면서 특히 이제 2023년에 도쿄증권거래소가 기업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자사주 매각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뭐 이런 것들도 있었죠. 이게 물론 바람직하진 않습니다만 이러한 일련의 하향식 개혁을 통해서 일본의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일본이 7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이제 마이너스 금리 해제하고 또 YCC라 그래서 장단기 금리 조절을 하는 거 이것도 해제해서 금융의 정상화, 금리의 정상화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7년경에 사실은 금리를 살짝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왜 올렸냐를 보려면 그 앞 시기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90년대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이즈미 때 전 세계에서 최초로 양적 완화를 실시합니다. 원래 이 양적 완화라는 게 1998년 폴 크루그먼 논문에서 제시된 거거든요. 이걸 실험적으로 가장 먼저 도입한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2001년부터 6년까지 양적 완화를 실시해서 경기가 좋아졌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이자나미 경기라고 하거든요. 73개월 동안 호경기였어요. 경기가 굉장히 좋아져서 그렇지만 사실은 완벽하게 좋아졌다라기보다 장기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단초를 사실은 마련한 거에 지나지 않는데 그 경기가 좀 좋아진 것 같으니까 일본은행이 얼른 금리를 올립니다. 정상화한 거죠. 그런데 2007년에 금리 올리고 무슨 일이 있었죠? 2008년, 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행의 트라우마가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본이 금리를 1%만 올려도 이자로 지불해야 될 게 100조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그거 자체는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부채가 지금 한 1068조 엔 정도 되는데요. 뭐 여기서 이제 금리를 1% 정도 올리면은 당연히 이제 이자가 한 10조 엔 정도 추가로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 만약에 경기가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국가 부채의 부담은 많이 이제 줄어듭니다. 사실은 빚을 졌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 빚진 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명목 GDP가 늘어나면 일본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정부 빚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게 또 세수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서 빚이 이렇게 늘어나서 일본 정부가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좀 약간 실행되기 어려운 시나리오고, 저는 오히려 경기가 좋아지면 일본 정부 입장으로서는 조금 더 관리 가능한 정부 부채 규모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은 정부 부채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일반 국민들, 특히 지금 현역에 있는 경제활동을 하는 20대, 30대, 40대들이 금리에 대한 면역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제로금리를 1999년부터 실시했지만 사실은 저금리, 금리를 낮게 떨어뜨려서 저금리는 그거보다 더 빨리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부터 사실은 저금리를 시작을 해서 금리가 없는 세상이 지금 거의 30년 정도 된 겁니다. 그러면 이 30년 동안 그 사이에 이제 사회에 진출한 20대, 30대, 40대들은 학생 때는 모르니까요. 사회에 진출해서 보니까 그냥 금리라는 것은 그냥 없고 돈을 빌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주택담보대출, 집 살 때 돈 빌릴 때 보면 뭐 70%에서 어떤 경우는 100% 다 빌릴 수도 있고요.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개인 그 신용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우대 조건이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한 금리를 0.2%에서 0.9% 사이, 그러니까 1% 미만으로 돈을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빌리다가 이제 금리가 만약에 1%, 2%, 시장 금리는 이제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이 금리 없는 세상에서 돈 빌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이 살다가 이제 돈 빌리면 매달 이자를 이렇게나 갚아야 된다는 거를 처음 겪게 되면 아마 굉장히 패닉이 오고,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계부채가 문제라고 하지만 일본은 가계가 써야 될 돈을, 빌려야 될 돈을 정부가 썼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문제인 거고, 우리는 이제 가계부채가 문제인 건데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일본도 이제 가계부채가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정부가 갚아야 될 이자가 늘어난다 이거보다 앞으로 이제 민간 부문에서 금리가 있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엔저가 이제 언제 시작됐냐면 2012년 말부터, 그것도 이제 아베노믹스가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제2차 아베 내각이 집권 이제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알고 있는 슈퍼 엔저, 이거는 2022년 3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미일 간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140엔, 150엔 육박하는 슈퍼 엔저 현상이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한 140엔대에서 움직이는 엔달러 환율이 이게 이제 언제 엔고로 돌아서겠느냐, 슈퍼 엔저 시대가 끝이 날까 생각해 보면 미일 간의 금리 차가 줄어들면 되죠. 그 얘기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거나 일본이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둘 다 하거나 이게 있으면 되는데, 그걸 보려면 이제 미국의 FOMC 금리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그 회의 결과를 이렇게 보면 3월까지는 이제 금리 인하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금리 인하 시기가 그거보단 좀 늦어져서 뭐 2, 4분기 그 이후에 그렇게 이제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그렇게 금리 차가, 미일 간의 금리 차가 줄어들면 당연히 지금의 엔저는 엔고 방향으로 조금 이제 엔의 가치가 이제 올라가겠죠. 다만 지금 일본은행의 오에다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철폐한다고 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거나 플러스 금리로 돌아서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로금리 상태로 상당 기간 오랫동안 이제 지속하면서 금융 완화는 이제 지속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급속도로 어떤 엔고가 진행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철폐하더라도 연말 정도에 한 130엔 정도에서 안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212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민간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민간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60대, 70대 이상, 그러니까 고령층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나라나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금융자산이든 부동산이든 축적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부터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지 않는 이상 월급을 차곡차곡 모으고 투자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나이 들면서 원래는 자산이 쌓이기 마련인데 일본의 문제점은 젊은 사람들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거의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 이제 자산의 불평등 이런 것 때문에 일본 젊은 사람들은 소득세, 특히 이제 근로소득세죠.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이 근로소득세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감이 강하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소비세를 올려라. 왜냐하면 소비세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모두 똑같이 내니까 차라리 그게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저축도 못하고 하루 벌어 하루 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계조사 같은 걸 보면 34세 이하의 일본 사람들이 다른 연령대 사람들보다 평균 저축률이 5% 정도 높아요. 그리고 소비 성향은 8% 정도 낮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34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은 다른 나이대 사람들보다 저축은 좀 더 많이 하고 소비는 좀 덜 한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 일본이 뭐 최근에 임금 인상 되고 있지만 그 얘기는 30년 동안 임금 인상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이제 임금도 많이 안 올랐지만 소득 수준이 이제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해진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일본의 대졸 초임이 중견기업 기준으로 평균 한 22만 엔, 23만 엔쯤 되거든요. 우리로 치면 뭐 한 220만 원, 210만 원이니까 굉장히 사실은 한국보다 훨씬 낮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저축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데 또 이 사람들이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학창 시절을 보냈던 뭐 90년대, 2000년대 이럴 때가 정말 일본이 최악의 시기였거든요. 경기가 정말 안 좋았고 실업률이 높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취업 빙하기라고 하는데 언제 다시 이런 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저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저축률이 다른 세대보다 그래서 높을 수밖에 없고 가성비 따져서 소비하다 보니까 이 소비 성향은 굉장히 또 절약하는 게 또 몸에 배어 있고 이런 특징이 젊은 세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30년, 30년 장기 침체 이런 말 쓰는데 사실은 이제 30년 동안 다 잃어버렸다고 하기는 좀 어폐가 있고요. 20년? 네, 잃어버린 20년까지는 아마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연구자들도. 왜냐하면 2010년대부터는 일본이 사실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2010년대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서 회복하는 10년이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본이 어쨌든 왜 20년 가까이 장기 침체를 겪었나 이걸 보려면 90년, 91년 버블 붕괴를 봐야 됩니다. 사실 이제 버블이 붕괴하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죠. 올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경기 침체 같으면 1년이나 2년 만에 사실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버블이 붕괴되고 경기 침체가 한 10년씩 이렇게 갔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은행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일본은 고도성장기, 안정성장기, 일본이 한참 성장할 때 어떤 식으로 성장했냐면 맨 위에 정부가 있고요. 그 밑에 중앙은행, 그 밑에 이제 시중은행, 그 시중은행들이 담당하는 기업들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구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메인뱅크라고 해서 기업이 자금 조달을 담당하는 은행이 있었어요. 그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업이 자금 조달할 때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은행 차입도 있고 세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일본 기업들은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전부 다 은행 차입을 통해서 해결했고 정부는 은행을 통해서 기업을 지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정부가 원하는 산업정책, 그러니까 기간 산업이나 수출 산업에게 자원을 몰아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제가 성장해 왔는데 90년, 91년에 버블이 붕괴되니까 이제 자산 가격이 폭락을 했죠.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이제 기업들이 도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밸런스 시트 불황이라고 하는데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해서 기업이 도산해야 되는데 기업이 도산하면 그 기업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도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행이 어떻게 했냐면 그 기업 도산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추가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좀비 기업이 됩니다. 그 좀비 기업이 뭐냐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을 좀비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를 못 갚으니까 은행이 추가 대출을 해줘요. 이거 빌려줄 테니까 좀 더 버텨봐. 그래서 파산해야 될 기업이 연명하고 은행은 불량 채권을 잔뜩 끌어안은 채로 계속해서 은행도 같이 연명하는, 그러니까 좀비 기업, 좀비 은행이 된 채로 그렇게 연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 2년 안에 단기에 침체를 겪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회복을 하지 못하고 밸런스 시트 불황, 대차 대조표 불황 상태에서 은행과 기업들이 서로 물린 상태에서 한 6, 7년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탄이 언제 터지냐면 1997년에 터져요. 이때 일본이 은행 위기를 겪거든요. 야마이치 증권이라고 4대 증권사 중에 한 곳이 파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행들도 파산하고 금융기관 여러 곳이 파산하면서 금융 빅뱅이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불량 채권을 정리를 하는데 이 불량 채권이 언제 다 정리가 되냐면 2006년경에 가야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90년, 91년에 발생한 버블 때문에 그 버블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은행과 기업이 서로 이제 물리면서 맞물리면서 좀비 기업과 좀비 은행이 된 상태로 쭉 가다가 97년에 위기로 완전히 터졌는데 그걸 정리하고 수습하는데 몇 년이 걸리면서 2006년이 돼야 비로소 이 사이클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회복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불행히도 2008년, 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 이후에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또 터지면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죠. 그러니까 앞에는 일본이 금융 시스템 때문에 사실은 경기 침체가 오래 간 건데 이 뒷부분에는 운도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잃어버린 20년이 된 겁니다. 90년, 91년부터 2011년까지 20년 동안 일본이 장기 불황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등장한 게 이제 아베노믹스고 아베노믹스를 실시하면서부터 조금씩 사실은 양적 완화, 구조 조정 이런 걸 하면서 일본이 이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이 됐고요. 그게 이제 2023년에 여러 가지 경기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3단 논법으로 두 가지 전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거를 전제하고 있냐면 첫 번째, 일본의 장기 불황은 아마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서 시작됐을 것이다.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면 한국도 일본처럼 장기 침체를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사실은 그 전제로 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장기 침체는 저출산 고령화가 핵심 요인이 아니고요. 은행 시스템 붕괴, 금융 시스템 붕괴, 이게 사실은 핵심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의 장기 침체를 따라갈 이유는 없죠. 다만 일본의 장기 침체의 부분 요소로서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을 받은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 장기 침체를 겪는 과정 중에 이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 잠재 성장률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노동시간 감소하고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율이 감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연동이 돼 있는 거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장기 침체는 금융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키고 붕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고 거기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박차를 가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상황이 다르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오히려 일본이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서 우리가 뭔가 얻을 힌트가 없을까?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게 사실은 더 바람직하죠. 키시다 총리가 최근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8천만 명 국가입니다. 인구 감소가 되는 거는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인구 감소를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이 감소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키시다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2100년까지 8천만 명 인구를 유지하는 생산성 높은 국가를 만들자예요. 거기서 저는 이거 하나는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 게 2023년 4월에 일본의 어린이 가정청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저출산 고령화를 세트로 고민했거든요. 이제는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를 세트로 생각한다는 거는 아이를 노동의 재생산으로 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아이를 더 낳아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출산율이 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한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작년부터 완전히 오롯이 정말 아이의 복지 차원에서 아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부모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아이를 더 낳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책임 있게 이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부서를 따로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어린이 가정청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